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조사 방법론 첫 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 방법론의 시작부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 파트에서 가장 첫 번째 개념으로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정의를 보시면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질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이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사 방법론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조사 방법론이 등장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영혼이라던가 아니면 미움이라던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그 설명 자체에도 애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조사 방법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활동의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의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딱 숫자로 떨어뜨려서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로만 설명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아니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혹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 가능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사회과학의 출발인데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어떤 철학이라던가 다른 학문과 특히 다른 구별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론에 따라서 연구가 가능한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증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이제 구별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연구 주제를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어떤 방법들을 이론적으로 정의한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정의로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 된다라고 하려면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번 간주관성, 다른 말로는 상호주관성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 의미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실험을 해도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그렇죠.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조사할 때와 이 사람이 조사할 때 그 조사의 결과 혹은 연구의 결과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다른 연구자가 이제 그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라고 하는 것, 같은 주제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상호 주관성, 간주관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험성이라고 하는 거, 이 경험성을 충족해야 과학적 연구 방법에 어떤 해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이제 이 문제를 더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실제 경험적인 방식으로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할 것,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생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특징도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자가 누구이든지 간에라고 하는 누구이든지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연구 방법을 써서 같은 대상을 이제 조사했을 때 측정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똑같이 그 결과가 반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재생 가능성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간결성. 복잡하지 않고 간결할 것. 너무 누가 봐도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결과인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결할 것이라고 하는 특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정론적 인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떤 원인이 있으면은 어떤 결과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 결과를 내게 될 때 우연하게 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사를 하나마나가 되겠죠. 특정한 원인이 있을 때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혹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인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지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반성. 일반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연구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그 한 가지 대상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조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광고비와 매출, 계속 그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고비가 올라갈수록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샴푸 광고에서만 적용이 되고 어떤 그 식품 광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별로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그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검증된 결과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구체성.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간결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현상이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안 해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시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여덟 번째, 수정 가능성. 궁극적인 해답이 아니라 언제든 수정 가능할 것. 그쵸?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론을 냈다고 해도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는 수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과학적 연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치 판단의 인식 차이 없이, 즉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인식하는 사상, 생각일 것, 어떤 그 개념일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추어야 과학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셨고요. 관련된 키워드를 조금 같이 그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셔가지고 과학적 연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 2018년도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1번 논리적, 2번 경험적, 3번 객관적, 4번 직관적, 5번 간주관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4번의 제하고는 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개념이죠. 근데 4번 보시면 직관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인 혹은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내용을 검증한 결과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어떤 의미야 라고 이제 바로 깨닫는 그런 것들, 인간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것들, 타고난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직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로 접근해서 이제 솔루션을 내는 것이 과학적 연구인데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4번의 보기가 틀렸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연구자와 연구 동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경우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 무엇이냐면은 연구자가 다르더라도 또 연구 동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즉 어떤 이제 그 배경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동일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호 주관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재생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머지 보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수정 가능성, 일반성, 인과성, 검증 가능성 조금 더 이제 이 보기와는 거리가 있는 이제 제시 개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상호 주관성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상호 주관성과 재생 가능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키워드, 연구자가 서로 다를 때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꼭 포함이 되면은 상호 주관성에 가까운 보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동일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연구되었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까운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14년도 문제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통제하기, 비판하기, 예측하기, 설명하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판하기를 고를 수가 있겠죠.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 기존의 어떤 그 이론적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절대적 진리에 가까운가, 혹은 아니면은 어떤 반박이 가능한 것인가,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반박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이제 의심의 대상에 두어야 되겠지만, 어떤 그 연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사실은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2번의 답으로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통제하기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우리 연구에서 사실 보고자 하는 거는 특정한 몇몇의 변수들일 뿐인데, 몇몇의 요소들일 뿐인데, 그것들 말고 나머지 요소들은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 개입하지 못도록 통제를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제하기라고 하는 거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측하기 보시게 되면은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거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통상 이런 식의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본다는 것은 나중에 이 원인 변수가 다시 나타났을 때 결과 변수로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조사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명하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간주관성, 경험성, 재생 가능성, 감결성 다 우리가 공부한 것이지만 항상성은 나오지 않았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아니죠.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수정 가능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5번 항상성을 과학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와 모형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정의되는 파트인데요. 일단 1번 연구라고 하는 거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이를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내려면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아내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한 활동, 특히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OT에서 살펴본 대로 이 알고 싶은 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정의라고도 하죠.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어떤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 이런 일련의 순서를 따라서 수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출문제 분석과 하나 이제 연관을 시켜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1번 문제의 정의,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연구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정의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의 지금 현상은 이것이다. 이 가설이라 A는 B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할지 기각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선행 연구들을, 기존에 앞서서 있던 연구들을 많이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에 선행 연구 고찰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 과정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제시된 거 보시면요. 2016년도 문제인데요. 연구 문제의 진행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연구 문제의 선정, 2번 선행 연구의 고찰, 3번 연구 과제를 설정, 4번 연구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5번 보시면은 연구 문제의 코딩이라고 나와 있어요. 코딩이라는 개념 뒤에서 배우시게 될 거지만, 코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코딩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연구 문제의 진행 과정에서 아주 지엽적으로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 문제의 진행 과정 큰 틀에서 보게 될 때는 여기는 조금 이제 이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보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의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모형입니다. 모형, 설명하기를 원하는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만든 것을 이제 모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모형이다라고 하게 될 때, 조사 방법론에서 모형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연구 모형이다라고 할 때 이제 모형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현상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간략화시켰을 때, 단순화시켰을 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을 바로 모형이다, 특히 연구 모형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3번 연역법과 귀납법 그리고 변증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한 그 조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즉 논리적인 설명 방법의 종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파트이거든요. 1번 연역법을 보시면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이론이나 법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일반 이론을 구체적인 현상에 적용해 보는 결론 방식을 연역법이다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유리 시간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연습해 보셨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연역법, 일반화된 이론에서부터 설명을 이끌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례 이런 게 나오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이론 원리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걸 연결시켜 생각해 보니 소크라테스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역법에 의한 논리 도출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는데, 귀납법은 반대로 구체적인 것을 여러 개 모아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이런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구나,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방식을 귀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귀납법 키워드 이거죠. 구체적인 관찰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키워드 꼭 집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구체적인 개별의 사례에서 일반론을 도출하게 되려면은 그 관찰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살펴봤던 소크라테스의 죽음 사례에다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자, 구체적인 사례 이거죠. 역으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이 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었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다른 유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본 결과 결국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면은 이것은 귀납법에 의한 논리 도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 흔히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헤겔이라는 학자는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대 학자들에서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제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변증법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 반, 합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 그런 것을 바로 정의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고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이제 다 이제 객관적인 진리가 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과학은 연속적인 형태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를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옛날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연속적으로 과학의 발전의 절차를 밟아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우리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검증을 해보게 되면 과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쭉 발전만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에 쭉 정체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쭉 튀어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체된 시기가 있었다가 또 튀어오르게 되고, 혹은 후퇴를 하는 시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결과치들,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믿고 있던 정의 가설, 과학은 항상 연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가 믿고 있던 과학이란 것은 연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 내용을
간의 어떤 가설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기도 하고 가끔 정체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 대한 반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이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을 이제 반증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합의점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인데 우리 연구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어떤 정의 가설이 있는데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보았더니 그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겠다라는 반증이 제기되면은 이 둘 간의 공방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다음 단계의 합의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변증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 보실게요. 연역적 접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연역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탐색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탐색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뒤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서 대략으로만 알고 있고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사례를 수집해 본다던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탐색적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연역적 접근법하고 이 탐색적 연구 방법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연역적 접근법은 어떻게 하면 합당한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논리를 이제 따라가는 논리적 설명 방법에 대한 개념이고요. 탐색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단계상에서의 어떤 하나의 쓰일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연역적 접근법하고 탐색적 연구 방법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이론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화된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연역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전제, 이론적인 어떤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사실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2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론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방법,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론적인 결론을 내는 방법이니까 연역적 접근법 설명 맞겠죠. 그다음에 가설과 함께 수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말로만 논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한 논리 도출이면은 수리적 분석도 함께 필요할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조작 및 경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연역적 접근법에 따라서 이제 가설을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연역법은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며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거는 맞습니다. 연역법하고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항상 연역법만 옳은 것이 아니고 귀납법만 옳은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구체적인 경험을 쌓아서 일반적인 이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납법에 적합한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으로 골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연역법은 실증주의적인 입장에 가깝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는 표현이죠. 일단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이론과 법칙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떤 그 구술적인 단어만으로 표현해서 이제 연역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인 설명이다. 실증주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연역법도 하나의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구조이지 거기서 어떤 과학적 검증 가능성이라든가 객관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실증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연구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실증주의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관념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따지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배제를 하고 과학적 탐구와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적 입장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귀납법은 경험을 결합해서 이론을 형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구체적인 경험을 모아서 그 공통점을 모아서 이론을 도출하는 거, 그게 바로 귀납법이었고요. 네 번째, 귀납법은 연역적 논리법과는 정반대로 전개된다. 그렇죠? 이론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를 이제 관찰한 결과 하나의 이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연역법과는 그 어떤 흐름이 정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연역법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맞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 다시 한번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챕터 1, 2, 3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사 방법론 기본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